안녕하세요. 사실과 자유 이승만TV의 주익정입니다. 오늘은 시작 부분에서 노래 한 곡을 들었습니다. 바로 1969년에 발표된 신중현 작사 작곡 김추자 노래의 월남에서 돌아온 김상사라는 노래입니다. 1969년이면 월남전이 이제 피크를 찍고 축전, 종전 쪽으로 가고 있었고요. 많은 한국군이 월남을 이미 다녀왔을 때입니다. 바로 그러한 사회 상황 속에서 만들어져서 발표된 노래가 바로 이 노래인데요. 네, 오늘 다루는 주제, 좀 베트남 특수와 관련된 노래가 되겠습니다. 베트남 파병과 베트남 특수를 경제개발 60년의 네 번째 주제로 다뤄보겠습니다. 네, 먼저 베트남 파병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한국의 베트남 참전을 64년부터 한 67년까지 이렇게 4개 년도에 걸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위쪽에 메모를 한 거는 주로 미국 쪽의 요구, 미국 측의 행동이고요. 아래쪽에 태극기 표시한 이 부분이 바로 한국 쪽의 정책, 행동이 되겠습니다. 자, 이 PPT에서는 제가 1964년부터 한국 베트남 참전과 관련된 논의가 이루어진 것처럼 말씀드렸지만 실은 1961년 11월에 당시 박정희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이 미국을 방문해서 케네디와 회담할 때 베트남 파병 의사를 내비친 적이 있습니다. 1962년도에도 월남에 대표단을 보내서 월남 현지 상황을 조사하고 돌아온 바가 있습니다. 한국은 일찍부터 베트남 파병을 원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베트남 파병이 실제로 성사된 것은 1964년인데요. 이때는 미국의 정책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미국이 1964년 4월에 더 모어 플렉스라고 하는 새로운 정책을 발표하는데요. 플렉이라는 게 원래 깃발이잖아요. 여기서는 국기입니다. 더 많은 국기라는 캐치프레이즈가 되겠는데 이것은 베트남에 미국의 동맹국 여러 나라들이 와서 남베트남을 도와달라 하는 미국의 새로운 정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넉 달 뒤 8월에 통킹만 사건이라는 게 일어납니다. 통킹만은 하노이 앞쪽에 있는 바다인데 이 통킹만을 미국 해군 함정이 지나가는데 북베트남 해군이 어뢰를 발사해서 공격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조작된 것으로 밝혀집니다만 이 통킹만 사건 자체는 미군의 베트남전 참전 명분이 되었습니다. 자, 미국이 이렇게 더 모어 플렉스라고 하는 새로운 캐치프레이즈를 내거니까 이때 박정희 정부가 때는 왔다 하면서 미국에 한국이 전투병 파병 의향이 있다는 것을 알립니다. 미국은 한국 측에 당장은 의무대 등을 보내서 남베트남을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고 그래서 9월에 당시에는 이동외과병원이라고 불렀는데 의무대 한 100명 정도, 그 다음에 태권도 교관단 10명 정도 이렇게 파견을 합니다. 65년에 들어가면 본격적으로 이제 미군이 베트남에 참전을 합니다. 2월에는 하노이 북폭이 일어납니다. 베트남 전쟁 자체는 남베트남과 북베트남의 전쟁이 아니라 남베트남 내부에서 남베트남 정부와 그에 저항하는 베트콩, 남베트남 민족해방전선이죠. 남베트남 내부의 공산주의자들과의 싸움이었어요. 하지만 이때 미국은 이 베트콩의 배후에 북베트남이 있다 해서 이 하노이에 대해서 대대적인 폭격을 감행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2월에 한국군 공병대 약 2,000명이 베트남에 파병이 됩니다. 이제 본격적인 한국군의 베트남 파병으로 접어드는 거죠. 미국은 1965년 5월 박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해서 한미 정상회담이 열릴 때 전투병 파병을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한국 정부는 그걸 받아서 8월에 국회에서 파병 동의안을 처리하고요. 10월에 전투병 파병을 합니다. 바로 맹호부대와 청룡부대인데요. 네,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이 65년 10월 12일에 맹호부대 환송식 사진입니다. 당시는 아직 여의도가 개발되기 전인데요. 여의도 비행장에서 열린 맹호부대 환송식 사진입니다. 65년 10월에
전투병 파병과 관련해서는 당시 제작된 대한뉴스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드디어 9월 20일 청룡부대 해병 제2여단의 결단식이 동해안 공공기지에서 성대히 베풀어졌습니다. 이날 박정희 대통령은 특수훈련으로 연막한 장병들의 사열을 받았으며 결단식에는 정부 요인과 한미 고비 장성 그리고 수많은 가족들이 참석, 다같이 장병들의 무운을 빌었습니다. 이날 이봉출 여단장에게 부대기를 수여한 박정희 대통령은 유시를 통해서 공산 침략을 물리치고 자유와 안전을 누리기 위해 우리는 자유월남을 지원하고 월남 국민의 용기를 돋구어서 끝끝내 승리를 쟁취해야 한다고 격려했습니다. 한편 10월 12일 평화의 십자군 맹호부대 장병을 월남으로 보내는 거국적인 환송식이 박정희 대통령 내분을 비롯한 산부 요인과 조한 외교사절 그리고 20여만을 기다리는 시민들이 운집한 가운데 여의도 공항에서 성대히 거행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유시를 통해 과거 남의 도움만 받아왔던 우리 역사는 이제 남에게 도움을 주는 새 시대로 전환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대한남하의 드높은 기계를 만방에 떨쳐 조국의 명예와 국군의 전통을 빛나게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으며 최명신 장군은 조국의 명예를 걸고 힘껏 싸워 이길 것을 굳게 다짐했습니다. 네, 영상을 보셨습니다만 먼저 해병부대, 청룡부대가 갔고 이어서 육군 맹호부대가 갔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참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2만 명이나 되는 전투부대가 가는데 이 부대는 아주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는 전장으로 떠나는 거였어요. 살아서 돌아올지 죽어서 돌아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출정하는 군인이나 그를 보내는 가족이나 시민이나 모두 열렬하게 태극기를 흔들면서 기뻐하는 모습입니다. 당시에는 군인들도 기꺼이 갔고 그 가족과 또 시민들도 기꺼이 환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박 대통령은 오래전부터 하려고 했던 일을 이제서야 성취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불과 2달도 안 돼서 이 12월 초에 한국 정부가 먼저 미국에 전투병 증파 의향이 있음을 알립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그거 좋다 해서 12월 20일인가 뭐 이때쯤에서 전투병 증파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정부는 12월 말에 전투병을 증파하겠다라고 하는 통보를 합니다. 2만여 명의 전투병이 참전을 한 지 불과 2달도 안 돼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 후에 한 3월까지는 전투병을 증파를 하되 한국에 좀 이런 거는 해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해서 한국에 대한 군사원조, 경제원조를 둘러싸고 치열한 한미 교섭이 벌어지고요. 그것이 3월 5일 날 타결을 봅니다. 미국이 전투병 증파에 대한 보답으로서 한국에 이러이러한 경제원조 또 군사원조를 제공하겠다라고 약속을 한 것이 브라운 서한입니다. 실제 증파가 된 것은
1966년 9월에서 10월입니다. 이때는 육군의 제9사단 백마부대가 제2차 전투병으로 파병됐습니다. 네, 지금 이 보시는 것은 66년 8월 27일 백마부대의 환송식이 열린 모습입니다. 지금은 없어진 중앙청입니다. 중앙청의 동편 광장에 이 병사들이 이렇게 도열해 있고요. 하늘에 에드벌룬의 대형 태극기가 걸려 있고 여기 단상이 만들어져 있죠. 백마부대 환송 뭐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박정희 대통령도 당연히 참석을 했고요. 분위기 자체가 뭔가 장엄하죠. 네, 이건 바로 며칠 뒤죠. 9월 1일에 백마부대 1진이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역전의 백마, 그러니까 수많은 전투를 벌인 백마부대다, 뭐 이런 플래카드도 내걸려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66년 말이면 4만 5천 명 가까운 한국군이 베트남에 참전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1년쯤 뒤에 다시 미국이 제2차 전투병 증파를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월남전이 일종의 수렁이어서 미군이 60만 뭐 이렇게 투입이 돼도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존슨 대통령이 이 이듬해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그 1년 전쯤에 뭔가 승부수를 띄운 겁니다. 더 많은 병력을 베트남에 파병해서 베트남 전쟁을 종결을 지어야 되겠다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제2차 전투병 증파를 요청을 했습니다. 한국은 이 전투병 증파에 응해서 미국으로부터 더 많은 지원을 받겠다고 하는 생각이었고요. 다만 규모는 좀 줄여서 연대 규모를 좀 넘는 그런 정도의 전투병을 증파하겠다라고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물론 이건 실현되지는 않았습니다. 이 막대 그래프는 베트남에 파병된 한국군의 수를 가리킵니다. 65년에 2만 명이 좀 넘었고 66년에 가면 4만 명이 좀 넘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68년에 가면 4만 5천 명도 넘어서 피크에 달합니다. 그 이후로 약간 줄어서 71년까지 4만 명대를 유지하다가 72년 3만여 명대가 됐다가 73년이 되면은 이제 파리 협정이 체결되면서 월남전이 끝나고 한국군도 모두 철수합니다. 자, 연 4만에서 4만 5천 명 정도가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다고 할 수 있겠고요. 한 사람이 가서 한 1, 2년 있다가 돌아오고 다시 새로운 군인이 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총 32만 5천 명이 월남에 다녀왔어요. 그런데 이 중에 5,099명이 전투 중 죽거나 여타 사고로 인해서 사망 순직합니다. 죽은 사람이 이러면 부상자들도 많겠죠. 게다가 또 부상자들 중에는 고엽제 피해자와 같이 당시에는 몰랐는데 그 이후에 오랫동안 고통을 받는 그런 피해자들도 나타났습니다. 자, 베트남 참전을 당시의 언론이 어떻게 받아들였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만평이 되겠는데요. 1966년 5월 14일자 동아일보에 실린 만평이에요. 이 만평 자체는 5.16 군사정변 5주년을 기념해서 게재한 만평이 되겠고요. 자, 이게 박정희 정부가 있어요. 박정희 행정부가 있는데 이 옆쪽에서 이 미국이 박수를 치고 있어요. 미국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 박수를 치고 있고 이쪽에 월남이 있어요. 바다 건너에 월남이 있고 여기 증파라고 해서 병사들이 이제 가려고 대기를 하고 있고 점프를 한 호랑이가 있습니다. 호랑이가 군모를 쓰고 있어요. 맹호부대죠. 그리고 그에 맞서는 것은 바로 호지명입니다. 북베트남의 지도자 호지명을 상대로 해서 맹호부대가 달려드는 그런 모습을 그렸고요. 그런데 이 한국군에 대해서 미사일이 오고 있고 FOA 전투기가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군의 베트남 참전에 대한 대가로 미국이 미사일을 지원해주고 그리고 FOA 전투기를 제공을 해준 것입니다. 베트남 참전으로 미국 측으로부터 큰 감사와 찬사를 받았다 하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만평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한국 정부는 단지 남베트남의 공산화를 막기 위한 오로지 순수한 마음으로 한국군을 베트남에 보낸 건 아니었습니다. 한국군을 보내고 반대로 뭔가를 미국으로부터 받으려고 했습니다. 65년 1월이면은 우선은 공병대를 보낼 국면이었는데요. 이때
박 대통령에 대한 보고 문서인데 이 문서를 보고 박 대통령이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지시를 한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붉은 박스 표시한 것인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파병은 불가피하나 1. 의용군의 형식을 취하고 한국의 정규군이 참전하는 형식은 좀 안 좋다. 그러니 의용군의 형식을 취하는 게 어떠냐라는 의견을 하나 취했고요. 두 번째로는 충분한 대가를 받도록 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국군을 보내되 충분한 대가, 만족할 만한 대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메모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박정희 정부 또 박정희 대통령은 실은 파병의 대가로서 충분한 보상, 충분한 대가를 받으려고 했다는 거. 바로 거기에 파병의 진위가 있었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대가는 어떻게 받을 수 있겠느냐? 당시 한국 정부는 크게 세 가지 정도의 방안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는 AID 원조 물자의 가공 수출, 물품 군납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AID는 미국의 원조 기관입니다. 이 미국의 대외 원조 기관이 당시 한국에도 원조를 주고 있었지만 베트남에도 이제 원조를 줄 것인데 베트남에 가는 원조 물자를 한국이 뭔가 중간에 가공해서 베트남에 수출하도록 하면 한국은 그만큼 어떤 가공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원래는 이걸 좀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1965년 4월에 대월 경제협조단이라고 하는 그 조직을 만들어서 보냅니다. 이 대월 경제협조단이 현지를 조사한 결과 내놓은 아이디어가 뭐냐면 바로 근로자 송출입니다. 65년 여름쯤에 베트남 현지에 많은 미국 건설업체 또 미국 용역업체 들어와 있는데 이 업체의 근로자로서 일할 사람들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빨리 한국 근로자를 보내라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 10월에 해외개발공사라고 하는 회사를 설립합니다. 그리고 이 회사가 근로자 송출을 담당하게 하고요. 그런데 근로자를 보내려면 이걸 베트남 정부가 받아줘야 되잖아요. 그걸 위해서 월남 정부와 교섭을 해야 되고 이때부터 한월 경제강요회의라는 것을 조직해서 11월에 1차 회의를 여는데 이 이후에 매년 한 차례씩 열자 이렇게 해서 정례화가 됩니다. 네,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이 66년도에 사이공에서 열린 회담을 위해서 단장인 장기영 경제부총리가 사이공 공항에 도착했을 때 환영 의전 장면이 되겠습니다. 이건 바로 이듬해입니다. 1967년 3월에 서울에서 한월 경제강요회담이 열렸을 때 그 대표단이 당시 경제기획원 건물 앞, 지금 광화문에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으로 쓰이고 있는 건물인데 그 잔디밭에서 찍은 사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한국 정부가 찾아낸 또 하나의 방안은 한국 기업이 진출해서 건설과 용역을 수주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1965년 하반기에는 주한미군에 군납을 하고 있던 회사들이 베트남에 가서 건설과 용역의 수주 활동을 합니다. 한국에서 주한미군을 상대로 건설과 용역 수주를 했던 업체들이 그 경험을 기반으로 해서 주 베트남 미군을 상대로 교섭을 벌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러니까 우리나라 정부도 12월부터는 이 기업들과 접촉을 해서 이 기업들의 진출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했고요. 그런데 66년 초에는 아까 말씀드린 바처럼 전투병 증파를 둘러싸고 그 선행 조건으로서 한국에 대해서 어떤 반대급부를 줄 것인가 하고서 교섭이 이루어졌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3월 4일에 브라운 서한으로 한국 측에 교부가 됐는데 이 브라운 서한에는 군사원조 6개 항과 경제원조 6개 항, 이 경제원조 6개 항도 세부적으로는 모두 18개 항목으로 나눠집니다. 그런데 여하튼 경제원조 6개 항이 제시가 됐고요. 이 중에서 중요한 것은 세 번째입니다. 주월 한국군에 소요되는 보급물자, 용역 및 장비를 될 수 있는 대로 한국에서 구매한다. 또 주월 미군과 월남금의 용품 중 일정 품목을 한국에서 구매한다 하는 거였습니다. 자, 베트남에 5만 명이 좀 안 되는 한국군이 가 있어요. 그 한국군에 소요되는 물자와 용역 또 장비를 될 수 있는 대로 한국에서 구매한다. 한국에서 납품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주월 미군,
베트남에 있는 미군, 또 월남군, 양자가 쓰는 물품 중에서도 어떤 품목은 한국에서 구매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물품의 수출이라든가 근로자 송출, 또 건설 및 용역의 수주 이런 방향에서 한국 정부가 베트남 파병에 대한 반대 급부를 모색을 했고요. 그 결과로서 이 60년대 후반에 한국 경제에는 베트남 특수가 일어납니다. 특수란 것은 특별 수요라는 거죠. 엄청난 수요가 생겨서 경제가 호황을 맞게 될 때 그걸 특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먼저 총괄 그래프를 좀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65년도부터 72년도까지 베트남과 관련해서 한국에 들어온 달러 수입입니다. 달러 수입. 이 단위는 100만 달러예요. 그러니까 이 그래프의 제일 높은 쪽이 한 2억 달러쯤 되는 겁니다. 베트남 파병과 관련된 외환 수입이 가장 컸던 때는 1969년과 1970년 거의 비슷합니다. 물론 2억 달러가 안 됐어요. 자, 2억 달러가 안 됐다 이러면은 뭐 얼마 안 되는 돈이네 이럴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닙니다. 당시 한국에는 대단히 큰 돈이었어요. 볼까요? 1967년도에 한국의 1년 수출액이 3억 2천만 달러예요. 베트남에서 벌어들인 돈이 얼마냐? 1억 4천만 달러예요. 작은 돈이 아니죠? 한국 수출액의 거의 절반 가까운 수입이 베트남에서 생깁니다. 물론 한국의 수출액이 매년 늘어나죠. 70년에 8억 3,500만 달러가 됐습니다. 그래도 이때 1억 9천만 달러 정도의 베트남 특수가 있었고요. 역시 작은 비중은 아니죠. 4분의 1 가까이 되잖아요. 60년대 내내 이 베트남 특수는 한국 경제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트남 특수 중에서 상품 수출은 비중이 크지 않습니다. 2천만 달러를 넘은 적이 없어요. 베트남 특수의 중심은 뭐냐? 이 초록색 표시한 군납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 파란 점으로 표시한 군인 기술자의 송금이 되겠습니다. 자, 군인들이 4만 명 내지 5만 명 정도가 베트남에 가 있는데 이들에 대한 보수는 미군에서 달러로 지급을 합니다. 그러면 이 달러가 대부분 한국에 송금이 돼서 한국 정부의 외환 수입원이 되고 그 가족들에게는 원화로 지급이 되는 거죠. 67년 같으면 이 군인 기술자의 송금액과 이 군납액이 비슷합니다. 나중에 가면은 군납액이 더 큽니다. 어쨌든 그만큼 이 군인 기술자의 송금이 중요했다라고 하겠고요. 기술자의 송금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근로자 파송이 시작된 것은 1965년부터입니다. 절차는 이래요. 주월경제협조단이라는 한국 정부의 파견단, 나중에 주월 한국대사관의 경제공사팀이 되겠는데 이쪽에서 현황을 파악해서 필요 인력을 요청합니다. 미군의 건설공사를 수주하는 군납업체, 이 업체가 한국에 직접 필요 인력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한국 정부의 노동청과 이 해외개발공사가 베트남으로부터 필요 인력 요청을 받으면 이 해외개발공사가 주도해서 근로자 선발을 합니다. 모집 공고를 하고 응모를 하면 서류 심사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시험을 치릅니다. 이후에 합격자의 서류를 월남 업체에 송부해서 OK를 받습니다. 그 후에 OK 받은 인력에 대해서 신원 조회를 하고 병역 조회도 하고 비자를 발급해서 출국시키는 건데요. 하나 살펴보죠. 해외개발공사의 8월 기술자 선발 시험이 신문에 공고된 겁니다. 경향신문 1965년 12월 4일자인데 제3차 후기 8월 기술자 선발 시험 시간 공고 이렇게 돼 있어요. 8월 기술자의 대우는 어떠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좋았습니다. 경향신문 66년 7월 27일자에 실린 건데요. 여기 RMK, BRJ, 필코, 페이지 다 미군 건설공사를 수주하는 미국의 군납 업체들입니다. 이 군납 업체에 한국인 근로자, 한국인 기술자가 지금 필요한 건데요. 초봉은 225달러에서 425달러 정도 된다. 지금 보면 얼마 안 되는 돈이죠. 지금 450달러 이러면 한 50만 원 되나요? 한 달에 50만 원이에요. 그러면 한국에서 일할 사람 아무도 없겠죠. 그런데 당시에는 이게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66년이면 1달러가 280원, 270원 한 이 정도 될 때예요.
400불이면 얼마인가요? 한 300원 잡으면은 12만 원이죠? 그럼 좀 줄여서 10만 원쯤이 된다. 당시 근로자의 1개월 평균 수입이 6천 원, 7천 원 이럴 때예요. 이런데 한 달 봉급이 10만 원이에요. 10배가 넘어요. 10배가. 엄청난 일자리죠?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숙식 수당이 있어요. 숙식 수당으로 180불을 준다. 초과 수당이 있어요. 60시간을 일하는데 60시간 외에 추가로 야간 작업을 한다고 해서 더 일하면은 더 준다는 겁니다. 필코나 페이지 경우에는 시간당 임금의 1.5배를 준다 이런 얘기예요. 시간당 약 2불을 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2시간 정도 일하면은 4불이 되겠죠. 4불이면 1,000원이 돼요. 당시 한 달 월급이 6,000원, 7,000원이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2시간만 더 일하면 1,000원이 생겨요. 그럼 사람들이 이 초봉도 높은 데다가 이 초과 수당을 바라고서 많은 사람들이 음모를 하게 되는 겁니다. 파월 기술자에 대한 대우는 매우 좋았고 사람들이 큰 돈을 벌 수 있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네, 이건 역시 66년 7월 27일자 경향신문 기사인데 갈수록 불어나는 올람가는 한국인력 이렇게 돼 있고요. 올해 10,000명 진출 예상. 그러니까 65년도에 제도가 만들어져서 본격적으로 가는 거는 이제 66년도부터인데 10,000명이 갈 걸로 예상이 된다 하면서 그 현황을 보도를 한 겁니다. 자, 얼마나 갔느냐? 65년도에 간 사람은 105명밖에 안 돼요. 그런데 66년도에 가면 10,000명이 되고요. 67년에는 13,000명 정도, 68년에는 15,000명이 넘습니다. 69년도에는 좀 더 줄어들어요. 그래서 결국 66년부터 69년까지가 근로자 파월의 결정기였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여기 보면 한국계 회사, 외국계 회사 이렇게 돼 있어요. 외국계 회사에 고용되어 있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자, 파월 근로자가 이렇게 월남에 가면 얼마나 그 가계에 도움이 되는지 67년도 동아일보에 보도된 기사입니다. 좀 길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북 익산군 춘포면 천사리 출신인 송학길 26살입니다. 송학길 씨는 비둘기 부대로 파병됐다가 현지 제대한 후 그리고는 한진상사 소속 불도저 운전수로 취직했다. 매달 600불의 월급에서 400불씩을 한 달도 빠짐없이 고향에 보내왔다. 400불이면 당시 한 10만 원 되는 돈인데 매달 근로자의 1년 연봉을 훨씬 넘는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매우 큰 돈이죠. 그러니까 노남마직이 붙이지 않고 끼니를 이어가기조차 어렵던 송씨 집은 이 송금해온 돈으로 거의 3,000평 가까운 땅입니다. 이런 논을 샀고 집도 새로 지어 동네에서 손꼽히는 알부자가 되었다. 같은 마을의 이종수 중사, 주월 맹호사단 소속이에요. 이 중사도 80불의 봉급에서도 60불을 꼬박꼬박 송금해서 늘 사고 싶어하던 마을 앞에 놓은 열마제기를 샀고 쌀도 30가마나 쌓아놓고 있었다. 자, 60불이면 한 달에 18,000원이 좀 안 되는 돈이에요. 하지만 이것만으로도 근로자 3명의 급여 정도가 됩니다. 큰 돈이죠. 그래서 늘 사고 싶어하던 마을 앞에 놓은 열마지기까지 샀다 하는 얘기입니다. 인력 수출과 해외 파병은 죽어서 돌아온다는 부름만 배제하는 한 그 가족에겐 분명히 민생고를 해소시키는 배출구를 터주고 있는 듯 했다. 이렇게 군인과 근로자의 파월은 그 집에 엄청난 도움이 됐다는 말씀이고요. 국가 전체적으로도 군인들이 송금해온 돈이 한 2억 달러 되고 근로자들이 송금한 것이 1억 7천만 달러 정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모두 3억 7천만 달러 정도가 군인과 근로자의 송금으로 들어왔습니다. 한국 경제에 매우 큰 보탬이 됐다라고 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볼 것은 물품 군납입니다. 그러니까 한국군이라든가 아니면 미군 또는 월남군이 쓰는 물품 중에서 어떤 품목을 한국 업체가 납품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전투복, 정구라도 있어요. 정구라, 또 시멘트도 있고. 여기 메뉴에 K레이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식 전투 식량이에요. 그래서 K레이션 이렇게 부르는데 68년, 69년을 보면은 제일 큰 게 뭔가요? K레이션이죠. 이 물품 군납으로 벌어들인 돈이 한 1년에 3천만 달러 정도 되는데 K레이션이 제일 큽니다. 자, 이거는 K레이션의 모형 사진이에요.
제가 예전에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에 근무한 적이 있는데 이때 K레이션의 모형을 만들어서 전시를 했는데 이거는 김치가 되겠고요. 여기는 두부조림 뭐 이런 겁니다. 여기 이쪽에 가면 꽁치조림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꽁치통조림이죠. 뭐 이런 여러 가지 품목들이 있는데 여기 반짝반짝 빛나는 은박으로 되어 있는 거는 인삼차고요. 인삼차에 설탕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 K레이션 납품에서 제일 어려웠던 게 요 김치 납품이었다고 해요. 김치가 약간의 산도가 있는데 당시에는 이 캔에 이 코팅 기술이 발달하지 않아서 이게 몇 달 지나면은 캔이 부식이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김치를 쪄서 이제 넣었다고 하는데 그럼 김치 본연의 맛이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일본에서 이 캔 코팅 기술을 들여왔다고 하고 당시 우리나라 통조림 가공 기술이 이때 크게 발전했다고 합니다. 미국의 입장에서 본다면 납품 가격은 그렇게 높은 게 아닌데 한국 쪽에서 보면은 아주 후하게 쳐준 결과가 되고 이거 역시 K레이션을 통해서 상당한 외화를 얻게 됐습니다. 세 번째로 볼 것이 이제 건설 및 용역 군납인데요. 이 베트남 전쟁은 베트콩이 곳곳에서 게릴라 투쟁을 벌이는 거고 그래서 대규모 건설 공사를 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건설 공사는 한국군이 따낼 게 별로 없었어요. 게다가 미군 건설업체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요. 건설보다는 용역이 한국 기업이 수주할 만한 것이었고요. 그 용역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 항만에서 하역하고 육상 수송하는 하역 운송 용역이 있겠죠. 또 미군과 한국군의 군복을 세탁하는 세탁업도 있습니다. 또 군복 수리, 또 자수도 있고 사진 현상, 초상화도 있고 이 중에서 하역 운송과 같은 것은 어떤 큰 장비가 필요하잖아요. 이건 대기업들이 하게 되고 세탁업은 대형 세탁기가 필요하잖아요. 이거는 중규모 업체가 하게 되고 각종 서비스는 뭐 소기업 내지 개인들이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건설 및 용역을 군납받을 수 있느냐? 이건 6.25 전쟁 이래 우리나라에서 미 8군 군납 업체들이 노하우를 갖고 있었고 또 인적 네트워크를 갖고 있었다는 거죠. 단적으로 자, 월남에서 대규모로 수송 용역을 해서 돈을 번 기업이 한진이죠. 지금의 대한항공그룹이죠. 당시 한진은 육상 수송만 하고 있었는데 트럭으로 수송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미군의 수송 업무 담당자와 네트워크가 있는 거죠. 그런데 주한 미군으로 근무했던 사람이 본토의 국방부로 전근을 가거나 아니면 월남으로 전근 간 사람이 있어요. 그럼 이런 사람들을 찾아서 가서 만나서 교섭을 하는 겁니다. 뭐 정보도 얻고 또 소개해달라 뭐 이렇게 해서 한진이 뚫는 거예요. 한진이 뚫고 나서 필요한 사항들 한국 정부가 뭔가 보증을 서준다든가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한국 정부가 또 그걸 해결해 줍니다. 또 필요한 돈이 있으면 또 대출을 해줘요. 이렇게 해서 한국 기업이 건설 및 용역을 수주를 하게 됐습니다. 자, 이 표는 용역별 군납 송금 실적인데 67년, 68년, 69년에서 항만 하역 육상 수송에 매년 3천만 달러가 넘어요. 그 다음에 큰 게 보면은 세탁입니다. 69년에 보면 세탁이 한 770만 달러 정도 됩니다. 세탁을 누가 했느냐? 원래는 주한미군 세탁 용역을 담당했던 김백봉이라는 여자입니다. 김백봉이라는 사람이 월남에서도 세탁 용역을 수주했는데 아마 뭐 자금이 좀 부족했던지 현대건설과 합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랬다가 나중에 현대가 그 지분을 다 넘겨받아서 세탁업도 맡았어요. 근데 월남에서 현대건설이 주로 진짜로 돈을 번 거는 어느 쪽이냐? 건설에서는 돈을 못 벌었어요. 이 세탁업에서 돈을 벌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거의 우리나라 제1위가는 건설회사고 또 중동 현장에서 대규모 공사를 수주했던 그런 초대형 건설회사인데 이 60년대 말만 해도 현대건설이 실제로 돈을 번 것은 월남에서 세탁 용역을 받아서입니다. 어쨌든 한진은 이렇게 이 항만 하역과 육상 수송으로 벌어들인 돈으로 지금의 대한항공을 인수해서 오늘날의 대그룹으로 발전을 한 거죠. 네, 지금 보시는 것은 이제 68년 퀴논이라고 하는 항구에 한진이 하역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지금 사용하는 철제 컨테이너 이런 게 없고요.
큰 나무 박스로 되어 있는데 그걸 지금 야적해 놨습니다. 그리고 이걸 다시 여기 지게차로 실어서 이제 트럭에 싣고 이런 모습이 되겠죠. 여기 트럭들이 줄지어 있네요. 67년도 캄란이라고 하는 곳에 있던 한인 기술자들의 숙소입니다. 아주 척박하죠. 그냥 허허벌판에 목조 임시 숙사 같은 게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가서 그야말로 잠만 잘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목숨을 걸고 베트남 특수를 누렸습니다. 하지만 이 특수라고 하는 것은 오래 가지 못하고요. 곧 끝납니다. 왜냐하면 1968년 단계에 들어와서 미국이 베트남전을 축소하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67년 말에 미국이 제2차 증파를 요청했고 한국도 약간 규모를 줄여서 파병하겠다라고 의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67년 12월 6일 날 연대 규모의 경사단에 대한 추가 파병 합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좌절됩니다. 왜냐? 공산 진영이 68년 1월에 대대적인 반격을 했기 때문인데요. 하나는 베트남에서 또 하나는 한반도에서입니다. 자, 베트남에서는 68년 1월에 구정 대공세가 있었어요. 베트남도 유교 문화권의 나라로서 구정을 셌는데 원래 이 구정에는 전투를 벌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구정날 사이공 시내에서 베트콩들이 일제히 공격을 감행한 거예요. 그래서 미 대사관이 한때 점령당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사이공에는 많은 미국 언론사의 특파원들이 와 있었고 이들이 그 전투 장면을 다 촬영을 한 겁니다. 그 처참한 장면이 미국 전역에 방송이 됐어요. 그래서 미국 내에서 베트남전에 대한 반대 여론이 급격히 높아졌고요. 거의 비슷한 시기에 한반도에서는 1월 21일 날 1.21 사태죠. 북한군 특수부대원 30여 명이 청와대를 습격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청와대 거의 외곽까지 왔잖아요. 바로 담벼락 바깥까지 왔다가 군경에게 발각이 돼서 거의 대부분 사살되고 한 명이 생포됐죠. 김신조 씨죠. 바로 이틀 후에 미국 해군의 정보함 푸에블로호가 원산 앞바다 공해상에서 북한군에게 납치됩니다. 80여 명의 승무원이 포로로 잡혔습니다. 이 사건들은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에요. 한국군과 미군이 베트남에 더 많은 부대를 투입해서 베트남전을 끝내려고 하는 그런 마당에 베트콩과 북한의 김일성이 그걸 저지하고자 벌인 시도가 되겠습니다. 이 이후에 미국 내의 정세가 완전히 바뀝니다. 미국은 베트남전에 대한 축전, 규모 축소 쪽으로 들어가게 돼요. 이 존슨은 원래 이에 치러질 대통령 선거에 재선 출마를 하는 게 당연한 일인데 워낙 인기가 떨어지니까 대선 불출마를 선언합니다. 그리고 북베트남에 대해서 더 이상 공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발표를 하게 되고요. 그 후에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당이 바뀌죠. 공화당의 닉슨이 대통령이 당선되고 69년도 1월 달에 취임을 하는데 6월에는 베트남에서 미군을 철수하겠다라고 하는 발표를 합니다. 7월에는 닉슨 독트린이라는 것을 결정합니다. 닉슨 독트린은 뭐냐? 향후 아시아에서의 지상전에 미군을 참전시키지 않는다라고 하는 방침이었습니다. 이건 한국에게도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거죠. 한국에서도 또 한 차례 6.25 전쟁과 같은 전쟁이 벌어질 수 있는데 그때 지상군은 파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미국은 베트남도를 어떻게 하라는 거냐? 베트남전의 월남화 정책, 베트남화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베트남인들이 알아서 베트남전을 수행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69년도부터는 계속 철군을 하는 겁니다. 계속 철군하다 보니까 1972년도에는 한국군이 더 많아졌어요. 오히려 미군은 철수하는데 한국군이 그걸 지켜주는 그런 모양새가 되는 겁니다. 한국군은 어떤가요? 거의 변동이 없죠.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한 것이 한국군인데 68년, 69년, 70년, 71년 크게 변동이 없어요. 한국군이 베트남에 그만큼 머물러야
베트남 특수를 어쨌든 더 누릴 수 있다 하는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국군을 유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72년이 되면 미군보다도 한국군이 더 많은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됐던 겁니다. 그렇지만 1973년에 파리 평화협정이 체결되면서 한국군도 완전 철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 베트남 특수도 완전히 끝났습니다. 네, 정리를 좀 해보면요. 미국의 요청 이전에 한국에 파병 의향이 있었고요. 미국이 참전을 요청하니까 한국은 그것을 적극 수용해서 파병을 했습니다. 그 결과 65년부터 한 67년 이때까지는 한미 관계가 아주 좋았습니다. 자, 박정희 대통령 집권기가 61년부터 1979년까지인데 한미 관계가 좋았던 적은 별로 없어요. 요 몇 년간 64년, 5년 해서 7년 정도까지 이때까지가 한미 관계가 아주 좋았을 때입니다. 나머지는 삐그덕거리고 갈등을 벌이고 반목하는 그런 시기였다고 하겠습니다. 최상의 한미 관계가 한국의 경제 개발에 큰 도움이 됐다라고 우선 얘기할 수 있겠고요. 자, 대규모 파병이 이루어졌어요. 연 4만에서 4만 5천 명. 총 32만 명이 갔다 왔고 그 중에서 5천 명이나 죽었습니다. 파병의 비용도 굉장히 큰 겁니다. 5천 명 넘는 자국 병사가 죽고 또 그만큼의 병사가 부상을 입고 아주 큰 비용을 치러야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한국 정부 또 한국인 양자 모두 이 파병의 비용보다는 경제적인 대가, 한국이 베트남에 가서 돈을 어떻게 벌어들일까 여기에 큰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살펴본 대로 물품 군납, 또 용역과 건설 수주, 그 다음에 근로자 송출 이 세 가지가 삼각체제를 이루어서 베트남 특수가 이루어졌다. 그 베트남 특수의 총액은 한 10억 달러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0억 달러의 순수한 외환 수입이 생겼는데 당시 무역 적자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또 경제 개발에 많은 외화가 필요했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됐다라고 하겠고요. 이 민관 협력 체제를 갖췄고 특히 한국 기업들은 주한미군의 군납에서 시작해서 월남에서 경험을 쌓고 나중에 또 중동 건설에 진출해서 거기에서 아주 많은 달러를 벌어들였습니다. 한국 기업이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 역사도 역시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피를 팔아서라도 경제 개발에 자금을 얻으려 했던 아픈 역사 또 고난의 역사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영상에서 봤습니다마는 떠나는 병사나 보내는 가족, 시민들이나 국기를 열렬히 흔들면서 아주 기뻐하는, 환호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마는 사실은 이렇게라도 해서 개인적으로나 또는 국가적으로 돈을 벌지 않으면 안 됐던, 그렇게 해서 삶을 개척해 나가고 경제 개발을 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되었던 이 한국의 어려운 시절의 그 아픈 역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